연구설위원 얼마 전까지 지내시고 이 생생한 모스크바 특파 경험도 많으신 황 의원님 모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황 의원님의 그 저희 강의를 듣고 좀 커멘트를 먼저 한번 좀 짧게 듣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래입니다. 우선 이 강경 교수님 같은 진짜 냉전사의 한국 최고 대가의 강의를 듣고 저를 코멘트하니 우선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질문하더라도 좀 뭐 알아야지 질문한다. 그래서 제 수준은 그냥 약간 알아듣는 추계를 끼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자리에 또 온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게리스 책은 진짜 한국에서 최근에 번역됐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학자도 아니고 뭐 국제정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외신 기자를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거의 뭐 피톱소리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덕택에 저도 뭐 옛날에 안 읽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읽어봤는데, 아직 이제 번역됐다는 거 듣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제정치학 뭐 1학년 수업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뭐 이제 조지 캐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근데 아예 사실 정치학을 공부했다는 친구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치학을 거기서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사람이 조지 캐넌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과자 이름인지 사탕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진짜 덜어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정도는 이제 한국의 지적 풍토가 취약한데, 뭐 아까도 말씀 잘하셨지만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KBS 운동가는 아니라 이게 학자신데 너무 운동가로만 알려진 거, 이거 진짜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오게치를 잡는 기분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보면은요, 쭉 이제 사실은 냉전의 이제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분쇄 전략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캐논으로 시작해서 캐논으로 끝나는 책이고, 사실 캐논의 논리를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도 옹호하는 논리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사실 이제 캐논에 너무 이제 빛에 가려져 있고 캐논이 더군다나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 유명한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 대학 관계가 보면 니체 이름을 땄거든요. 폴 니체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있을 때 그 살리에리의 기쁨이 비애가 있는지 몰라도 폴 니체도 굉장한, 제가 볼 때는 전략가고 정책가인데, 결국 폴 니체가 이제 NSC 68이라고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집행을 하는데, 캐논은 그런 상당히 조금 그쪽과 약간 넓으면서 봉쇄정치면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캐논이 한국을 무시했다 그러는데, 사실 캐논은 한국을 방어선 안에 안 둔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려진 에치슨 9이라는 게 사실은 캐논의 이론을 그대로 한 건데, 여기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두 번째 질문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봉쇄 정책이 결국은 이제 소련은 지나갔고 결국 중국과의 관계인데, 강의 부분에서 결국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교훈과 전망이 뭔가, 결국 이 주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건 좀 뒤에 하고 첫 번째부터 조금. 네. 근데 도 변호사님 아까 ICBM 맞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유령이 나타나는 줄 알고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 여러 대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진짜 이쪽으로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도태우가 아니면 노태우가. 김희영 대표가 저를 제지를 해가지고 사실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황성균 논설위원께서 얘기한 폴 니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폴 니체 이름을 여기 저는 폴 니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폴 니츠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 니츠 NS68. 그래서 딱 요거를 얘기하려는데 김영 대표가 막 인상이 막 무서워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니츠와 NS68에 관한 얘기를 하려다가 김희영 대표랑 저랑
저 복싱을 하더라도 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래서 Strategies of Containment라고 하는 그 제목을 썼고, 저는 폴 니츠가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는 캐난만큼의 또는 캐난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데서는 우리가 폴 니츠 동상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니체 그러면은 뭐 프리드리히 신은 죽었다 뭐 알조 슈프라크 자라투스트라 뭐 이런 얘기들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그 교양시 그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언제나 들려줍니다. 그런데 폴 니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한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캐난이 그 봉쇄 정책을 얘기하면서 캐난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할 능력이 없다. 괜히 다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힘을 적절한 데 쓰는 데만도 힘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유럽, 유럽, 일본, 중동은 이제 그 석유 때문에 그렇고 이것만 막는데도 힘이 모자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황성준 논설위 원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니체 플랜 니체래 저도 헷갈려 캐넌 플랜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NSC 48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6.25 전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영국은 소련 스파이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5. 그래서 캠브리지 5의 한 사람이 그 영국 정보국의 미국 지부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NSC 48을 영국 정부에게 넘겨주면서 그거를 스탈린에게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걸 보고 그리고 에치슨 선언이 나온 걸 보고 김일성과 박헌영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야 이제 내려가. 이제 미국이 안 들어올 게 뻔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오한테 가가지고 허락받아. 그러니까 마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네가 이긴 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또 해. 그래가지고 스탈린 동지 얘네들이 와가지고 내려가라고 허락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다. 도와라. 그러니까 마오가 정말 싫은데 6.25 전쟁에 이제 동의를 하는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텔레그램이 전신들이 지금 공개가 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왜 갑자기 그 계획과는 다르게 미국이 대량 개입을 하게 됐냐? 그 사이에 캐난이 NSC의 치프에서 그만두고 후임에 폴 니체가 오게 되는데 니체는 캐난을 존경하고 캐난의 틀을 유지를 하되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NSC 68을 기여안을 하게 되고 NSC 68은 소련과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오건 우리가 막아줘야지 안 그러면은 뚫리게 되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게 되고 결국은 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걸 올렸을 때 6.25 전쟁이 터지니까 NSC 68이 자동 승인이 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된 거지. 한국은 캐난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전면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놀랍게도 작은 할아버지인 조지 다른 캐난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은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폴 니체 스쿨 오브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거든요. 그래서 폴 니체 동상은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전교조나 이런 데서 그걸 또 방화를 하고 부시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국익에서 전략적으로 당연히 너무 필수적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약간 오해가 많은데 그 당시 캐난 그 당시에도 필수적 이익 방어선은 우리가 아니었고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는데 네네. 그 이 일반적인 이 그런 다른 약간 다른 개념으로 니츠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6.25에 딱 맞아서 지금 그런 대량 개입, 우리 미국의 그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없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행복하게 김정은 랜드에서 해피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는 순간에 내려오니까 이게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김정은 치하가 아닌 문주인 치하에 살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네. 다른 거로 그 왜 자르세요? 농담이에요. 그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남침에 관한 직접 그 확인 문서를 소련에서 직접 보기도 하셨다고. 네네. 예. 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아예 원사료를 보여주자. 자꾸 이렇게 딴소리들 하니까. 근데 러시아어로 보여주면은 그 뭐 황성준 논설위원 같은 분이나 읽지 다른 분들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본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어본으로 책을 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이거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중국 그렇죠. 예. 그 재밌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 뭐 봉쇄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봉쇄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고 악마인 소련과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역시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키신저의 역할입니다. 키신저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역시 유대인이고 네.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유대인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예수부터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근데 키신저가 게리스 교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랑 생각이 참 다르다. 평가가 다르다. 하지만 학문적인 그 업적과 그거는 완전히 인정을 하되 자기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좋게 쓴 것 같은데. 좋게 썼어요. 그런데도 이제 키신저는 에고이즘이 너무 강해서 키신저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1968년 이전에 미국에 있어서는 외교 정책은 없었다라고 한 얘기를 해요. 왜 68년부터 자기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주 에고이즘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천재성은 이분이 원래 이제 역사학자고 독일인이었는데 유대인이어서 미국에 와서 일반 사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상사도 하고 그래서 GIB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은 지금 나왔나요? 그 World Restored 복원된 세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박사를 받은 사람을 하버드 교수로 절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학문적 인브리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를 받았다 그럼 다른 데서 증명을 하고 와야 되는데 키신저는 그냥 교수로 채용이 되게 되죠. 그 박사학위 논문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메테르니히 체제에 관한 그 얘기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는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으로 일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키신저가 과감하게 베트남에서 그 미군을 뺐던 거고, 그럼 미군을 빼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그냥 완전히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 미국이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치고 중국은 베트남을 치고 소련은 국경지대에 총집결을 하고 중공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밸런스 오브 파워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 키신저는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 제국이
소련으로부터 갈라져 나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캐난도 예측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난 사람이 키신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신저는 그 캐난의 제자 같은 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EJ 전법이 정말 멋있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 6.25 전쟁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미국과 중국이 친구가 돼가지고 소련을 견제한다는 거. 그러면서 소련과는 대탕트를 통해 가지고 역시 긴장 완화를 이뤄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대탕트에 대해서 게리스가 조금은 좀 그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키신저의 전략이 최고였다. 왜냐하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졌고 미국의 경제는 파산으로 흘러버렸고 근데 소련 경제는 미국의 경제 파산된 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망가지고 있는 것을 감지를 미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키신저가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 제국을 통해서 소련을 같이 봉쇄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전략입니까?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난 지금에서는 네. 그게 이제 키신저의 전략 부분이 조금 그 황 의원님이 조금 보충해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 문제 의식 때문에 그걸 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소련 지금 뭐 강 교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뭐 키신저의 천재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그 국제 전략가로서 아마 20세기 후반이 나온 최대 전략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캐넌하고 키신저가 다른 점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캐넌은 소련이 내부적인 모순을 붕괴한다는 것을 좀 강하게 인식한 토대 위에서 전략을 세웠다면은 키신저는 그러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현실 유지.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워낙 팽창했기 때문에 일단 그 팽창을 막아내고 그 메테르니 체제가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그 유럽 균형 체제를 만든 것 같은 그런 균형 체제를 만드는 데만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세력 균형, 뭐 삼각구도든 오각구도를 만드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지 몰라도 과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체스판의 쫄이었던 베트남이나 심지어는 한국의 입장은 어떤가? 뭐 베트남의 운명은 뭐 증명이 됐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닉슨 도트린, 이제 괌 독트리나 그러죠. 아시아 방어는 아시아인이 해라. 심하게 말하면은 뭐 한국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빼겠다. 뭐 일본은 이제 결사적으로 좀 전략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약간 얘기가 다른 데로 흐르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한 거를 갖다가 무조건 뭐 개인적인 야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제 정치를 조금만 보는 사람이면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도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무너지고 그 미국이 추구하는 당시에 그 미국의 이익, 냉철한 현실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키신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중국과 대탕트를 통하고 소련을 견제해 나가는 건데 그럼 한반도의 운명을 과연 미국의 진짜 많은 피와 돈을 들여서 끝까지 지켜줄 건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주국방을 하려면 중화공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중화공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포항제철만 짓자 그래도 뭐 다 앞에서 주도 넣는 그러한 정치 집단을 놓고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말이 너무 이제 또 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건 이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키신저가 계획한 그 구도가 미국 입장으로 굉장히 옳다하더라도 거기에 그 체스판의 조리였던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입장은 또 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정말 좋은 질문이라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그 설명을 3시간 정도 하고 싶어요. 밤새죠,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키신저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캐난보다 더합니다. 그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본 사람이죠. 그래서
키신저가 봤던 관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퇴족이라고 봤어요. 미국의 퇴족이라고. 자, 존슨의 위대한 사회 때문에 적자로 가고 있죠. 베트남 전쟁 패전으로 미국은 엉망이 되고 있죠.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반전 운동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 80년대처럼 완전히 대학 사회나 지성계가 좌경화됐죠. 그 80년대 우리 황성준 논설위원님 얼마나 혁명운동 열심히 하신 줄 아십니까? PD파였어요, PD파. 근데 그런 시대를 하면서 키신저가 봤던 것은 미국의 퇴조기다. 퇴조기에 있어서는 적게 적과 손을 잡고 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은 드디어 전략 무기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물론 전략 무기가 더 많다고 지구를 뭐 10번 깨놓나 20번 깨놓나 결과는 똑같죠. 근데 미국을 능가해 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키신저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베트남을 포기를 했고, 닉슨 닥트린을 통해 가지고 한국도 니네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박정희의 선택은 남북회담, 그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뭐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언제나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그리고 미국이 좀 빨리 나가야 우리가 민족 해방 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보들이 언제쯤 다 없어질까요? 영원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키신저는 미국의 국익을 최선으로 봤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거는 인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슨이 갑자기 베이징을 방문하게 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키신저가 몰래 베이징에 갔었어요.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갔는데 나중에 국무부 부장관이 되는 양반이 키신저의 보좌관이었는데, 미국의 공직자로서 처음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키신저가 아니라 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비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키신저보다 일부러 앞자리에 타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경을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먼저, 키신저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키신저가 가가지고 마오쩌둥과 주울레와 회담을 하고 모든 걸 다 어레인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닉슨이 짜잔 하고 나타나고 만리 대장성. 이게 참 만리 대장성. 이게 제가 언어 지금 장애가 와가지고 말을 좀 제대로 못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대사급이 아니라, 대사급 수교는 카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역 대표부가 교환이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닉슨이 초대 무역 대표부 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조지 부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아들이 젊은 시절 베이징에서 자전거 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가 아들이 얘기할 때도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할 때는 아버지 따라서 중국에서 지냈던 시절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조지 부시 아버지와 클린턴이 붙었을 때 갈루치 국방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덩샤오핑의 시대였는데, 덩샤오핑이 참 아이 같은 순진함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조지 부시가 초대 주중 대표부 대사를 하고, 친중파니까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이기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대단히 비외교적인 언사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클린턴이 그 승리를 했었죠. 현직 대통령은 조지 부시 아버지였고, 그래서 그 초대 하여튼 주중 대사급인 무역 대표부 대표로 그 조지 부시가 갔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많이는 못 받고 한두 분이라도 꼭 좀 들어봤으면. 저는 오늘 잠깐 제 감정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홍지수 씨가 안 오시고 강경 교수님이 오셔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홍지수 님을 좀 봤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그 부제가 미국의 봉쇄 전략은 중국에도 통할까?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질문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태우 변호사가 잘라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다가 잘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잘리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못 하고 가겠구나 했는데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지금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라 얘기가 시작되면 진짜 3시간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오들을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봤을 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강대국의 위치를 가장 오래 누린 나라는 중국입니다. 제일 오래 누린 문명은 중국이에요. 그러다가 근대가 들어서면서 와장창 망하게 되고 이슬람권이 와장창 망하게 되고 서구보다 훨씬 더 높은 문명을 누렸던 두 세계가 망하게 되고 현대에 들어와서 이슬람 세계는 헤매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무역 체제로 갔으면은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 몇천 달러에서 머무는 아니야 몇천 달러가 아니지 몇백 달러나 1000달러에서 머무는 나라가 됐을 텐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제가 번역한 인물이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어요. 니얼 퍼거슨은 결국은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니얼 퍼거슨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왜? 자기 얘기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중국의 세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제 생각에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망가지면 제일 힘들 게 우리나라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명사적 경쟁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 됐고 자, 덩샤오핑이 얘기했어요. 그 도광양회 빛을 보이지 말고 숨겨라. 권력을 독점하지 말아라. 미국한테 100년은 개기지 말아라. 근데 시 황제가 나오면서 이 얘기들, 이 조언들을 전부 다 깨면서 한마디로 도전 자세로 나오게 되면서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고 여기서 미소 갈등. 그래서 니얼 퍼거슨은 지금 이 시대를 차이메리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나와 아메리카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차이메리카의 개념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장기 레이스에서 22세기에 중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승자가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사실 대다수였어요. 조지 프리드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다수였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오버스트레치를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오바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미국이 컨테인을 해야 될 상대는 중국인데 소련과의 컨테인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홍지수 씨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체제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하부 구조는 시장 경제화가 돼버렸고 이 번영의 맛을 누려봤고 그러고 미국과 군사적인 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기가 더 힘세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봉쇄는 경제,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봉쇄가 되고 물론 군사적인 면으로도 봉쇄가 되겠지만 이 둘 사이에 있어서 군사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미소 냉전보다는 훨씬 안전한 체제다. 두 번째, 소련은 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의 한계가 오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과 키신저가 내밀은 데탕트의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경제가 그냥 박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는 자기가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까지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공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붕괴 가능성이 소련보다는 훨씬 적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중국의 내부 분열의 문제가 아직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부 분열의 정도가 홍콩 사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봉쇄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무역 분쟁 당연히 있죠. 경제 갈등 당연히 있죠. 정치적 갈등 당연히 있고 군사적인 서로 간에 뭐 옥신각신이야 좀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건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압도할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게 물론 레이건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국의 소련 봉쇄와 미국의 중국 봉쇄는 차이가 좀 있다. 봉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컨테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한국의 위치가 지금 있는 거고 북한의 위치가 있는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의 봉쇄에 있어서 그럼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냐?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남한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 중에 트형님, 트통, 트느님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중국의 봉쇄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이 물론 중요는 하지만 뭐 필수 불가결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또 도 변호사님이 네. 잘라가지고 이 주제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도 조금 첨언해 주시면 좋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키신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키신저 얘기를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키신저가 이제 온 차이나 한국에도 번역된 걸로 아는데 번역된 제목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많아요. 우선 이제 아시겠지만 키신저가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은퇴라는 게 이제 국무부에서 은퇴한 다음에 사실 친중 로비스트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중국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굉장히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안 빚을 거다라는 본문에 쭉 써놔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요. 진짜 차가운 국제 전략가의 키신저의 면모라기보다는 진짜 친중 로비스트의 모습이 진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키신저도 양심이 있는지 학자적인 객관성이 있는지 그 책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에필로그라고 하면서 역사는 반복하는가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크로우 메모라는 것에 대해서 써놔요. 그래서 아마 국제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은 크로우 메모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로우 메모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서 독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독일과의 그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 그런 당위론을 하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느닷없이 칸트의 영국 평화론을 거론합니다. 영국 평화론을 거론하면서
인간의 통찰력과 그다음에 강력한 갈등이나 재난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하는데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통찰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력한 갈등, 외부의 갈등이라면 뭐 외계인이라도 쳐들어오면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싸우겠다는 건지, 좌우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키신저가 한편으로는 친중 로비스트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당위론을 내세우면서도 또 하나의 현실주의적 국제 전략가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본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도록 잘 적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60이 넘으면 뇌가 썩게 돼 있어요. 유시민이 한 얘기 중에 유일한데 지금 유시민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60몇 넘었죠? 뇌 썩은 게 요즘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전성기의 키신저를 지금의 키신저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미 노예할 대로 노예하고 늙어서 노욕이 남아있는 그런 그 키신저는 그야말로 무대에서 벗어난 그냥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세계 역사를 바꿨다 보니까 중국이 아주 선호하는 인물이고 세계적인 인물이고 아직도 세계 지도자들이 키신저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진짜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좀 지나칠 정도의 친중적인 노선을 밟았는데 요즘 들어서 키신저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바뀐 거를 알게 됐는데 지금의 키신저는 너무나 노쇠하고 노회한 그런 로비스트로 봐줘야지 된다. 근데 캐난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요거는 자르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 똑똑한 캐난이 80이 넘어서 쓴 글들을 보면은 한심해요. 한심해요. 그래서 제 집에도 이제 캐난이 나이가 들어서 쓴 글과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캐난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관론으로 흘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갔더니 거기 있는 히피들 마약 이런 거 보니까 야 자유주의 세계는 끝난 것 같다. 소련이 그냥 한 2개 중대만 끌고 와도 다 끝날 것 같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80이 넘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80 넘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키신저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풍미한 인간이고 전략가였지 지금은 그냥 하나의 조언자 그리고 친중적인 조언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직도 보면은 그 천재성이 번뜩거리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그거는 좀 가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캐난조차도 나이가 들어서는 그 총명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유시민이가 생각이 나요. 네, 이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많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키신저, 뭐 트럼프에 대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질문을 더 받고 토론을 연장하면 정말 밤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정말 마무리 좀 더 해요. 그래요? 그러면 20분까지도 할 예. 수 있어요. 플로우에서 지금 예. 질문을 예, 너무 예, 하시고 예. 싶은 분이 예, 예. 있는데 우리 조나단 리 지금- 선생님.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키신저하고 닉슨이 중국을 대탕트를 통해 가지고 열어젖힌 것이 실수였다. 그 판단이 좀 이제 중국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의 기대치와 맞지 않고 또 그때 당시에 러시아,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을 열어젖힌 행동이 약간 정책적인 미스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행정부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그렇게 활용한다면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또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1972년도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거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갔잖아요. 당시 데탕트 무드에 들어가면서 박정희 정권도 거기 기조에 맞춰서 갔었는데, 만약에 실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데탕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기조가 형성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입장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참 역사라는 게 뒤에 보니까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꼭 요즘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빨리 일찍 소련을 도왔다. 심지어는 뭐 오히려 조금 노르망디 상륙도 조금 뒤에서 뭐 소련이 좀 더 깨진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답을 본다면, 정답을 본다면은 이제 정답을 맞히기가 쉬운데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소련하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의 중국 관계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이라는 게 또 편향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뭐 그래도 이제 러시아 이제 외교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정보계통에 있는 뭐 특히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들이 진짜 적으로, 러시아조차도 적으로 느낀 경우는 미국보다도 중국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무슨 국경 분쟁을 한다든지 지금 러시아가 미국한테 먹힐 가능성은 일단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 의사도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과는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강한 뭐 태도 때문에 지금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의도는 모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거를 좀 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거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M16도 안 쓰고 이제 뭐 K1, K2 소총을 씁니다만은 바로 월남전에 가서 한국군 일부 부대한테 여기 참전하신 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렸던 명령 중에 하나 뭐냐면요. M16을 작전 가면 항상 잊어버리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다 그러면 미군이 M16을 주면은 우리는 M16을 딴 상자에 넣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60년대 말에 한국군이 갖고 있던 소총은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M1 소총. 진짜 8발 놓고 한 발씩 쏘는 소총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뭐 좀 비화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다낭항에서 한국군 해병대가 미군 M16, 그러니까 사실 한국군한테 지급했던 걸 분실했다고 하고 새로 받고 넘긴 걸 갖다가 미군 헌병대한테 걸려갖고 거기서 사상자는 안 나왔지만 간단한 총격전까지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 닉슨 독트린이 나왔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방연구소를 통해서 M16을 만들어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손재주 좋으니까 미제 M16을 분해해 본 다음에 그대로 주물을 떠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뭐 시범 관찰하러 오겠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뭐 요즘도 아니고 그 당시에 더군다나 약간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대통령이 나온다니까 사단이 뒤집혀져 갖고 거기서 가장 소총 사격을 잘하는 병사를 훈련시켜 갖고 이제 앞에서 시범을 보이겠죠. 팡팡 쏘니까 뭐 백발백중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뭐 한 발씩 쏘지 말고 자동으로 한번 쏴봐. 그러니까 자동으로 드륵 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건 야사가 아닙니다. 해바라기가 됐습니다. 총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금속 재질을 우리가 그 당시에 못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여러 발소가 열을 받은 데다가 어디다가 자동으로 쏘니까 그냥 이게 포문이 이렇게 이제 찢어져 버린 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금속공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만든. 그러니까 1974년 현재 우리가 자동소총 하나를 못 만든다. 그 시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화공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교과서는 우리나라 중화공업 유신 왜 하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인재 없었다지만 우리 사실 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인재가 앞에 우리 강 교수님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여지까지 우리 내부 얘기만 합니다. 내부에서 이게 옳거니 그러니 뭐 그거 보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꼭 조선시대 때 그 살인 당파들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볼 때 제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 배경에서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제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적어도 이 개항 이후에 독재적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닉슨 독트린의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유신을 무조건 폄하하는, 물론 유신의 부정적인 게 전혀 없었다고 제가 벌써 얘기했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제는 그렇습니다. 역시 계속 강조하는데요. 과연 진짜 한반도에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이 있을까? 특히 일본 문제 이번에 지소미아 할 때요. 사실은 뭐 이미 다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일본도 별로 맺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해서 미국이 좀 밀어붙이니까 맺은 거고 일본은 흉내내는 게 뭐 형님이 하니까 뭐 하는데 제가 자꾸 말 안 들어요 뭐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조금 군사화만 하면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한단 말이에요. 집단적 자유권. 사실 일본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아베가 한다 그러지만 누가 지금 밀어붙인 거죠? 심하면 미국이 한 거거든요. 미국 혼자서 지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일종의 기여를 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들어봤어요. 워싱턴에서. 우리는 맨날 그래요. 뭐 위안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과거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미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케이. 역사 문제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너네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이 싫으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원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용의가 있느냐? 혹은 그 능력이 있느냐? 근데 너네는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하는 걸 무조건 한단다. 한미동맹의 관점은 이겁니다. 사실 한미동맹은 굉장히 피해 동맹인데 뭐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은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IMF 사건 터졌을 때 재미있게도 미국 국무부에서는 아주 냉엄한 휴신저의 논리대로 한국을 별로 돌 생각 안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때 한국을 돕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국방부였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국방부 논리는 냉엄한 것보다는 정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방부의 주요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웨스트포인트 나와서 월남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나이로 보면 딱 월남전에서 소대장, 중대장 갔다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고위 장성을 만나봤어요. 한국 어떻게 생각하냐? 베트남에 있는 어느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포위됐는데 구해달라고 오라 그러는데 보내줄 병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네 따이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ROK가 가도 괜찮냐? 그때 뭐 ROK고 뭐고 하는 자가 누가 온다면 무조건 좋다. 그래서 ROK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남부 출신으로 유색인종 그러면 인간으로 안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그 한국군 해병대를 보면서 너무 감격을 해서 걔랑 키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참호 속에서 판초위를 뒤집어 쓰고 같이 방어했던 그러면서 굉장한 한국의 친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냐면 이제 한미동맹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은 계속 글로벌 동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사실 한미동맹은 이제 한반도 동맹이거든요. 한반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도와주는데 만약 진정한 동맹이 뭐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문제 있을 때 한국은 도와주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었던 한국전, 그러니까 6.25 전쟁, 월남전 세대는 다 사라진 거거든요. 지금 국무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0년대만 하더라도 월남전에서 같은 참호에서 같은 판초위를 뒤집어 쓰고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같이 싸우던 전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라진 거죠. 제가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네. 두 가지만 그냥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자주국방하면서 무기들 만든 게 마치 뭐 땅 파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M16 이거 해바라기 된 거는 장난 같은 얘기고요. 청와대 비서관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기관단총 시험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박정희가 대노를 해가지고 자주국방이고 뭐고 다 집어쳐 그러고 뭐 온철 수석한테 소리를 치니까 온철 수석이 그냥 야단 맞다가 비서관이 죽었으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근데 각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대들었다는 일화.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하고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싱글러브 장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싱글러브예요. 더블러브가 아니라 싱글러브예요. 한사랑. 싱글러브 소장이 미팔군 참모장인데 소장인데 싱글러브가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카터가 군복을 벗겨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싱글러브 장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 고마운 생각 하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인생을 그냥 바친 겁니다. 그냥 싱글러브 포 코리아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클지 몰랐는데 이거 키운 거 아니냐? 그거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중국이 너무나 약했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 소련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스탈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즈네프 시대 이후는 스탈린 체제를 방어해내는데 중국을 써먹고 나서 지금 중국이 크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키신저 논리 중에 하나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6.25 전쟁 때 38선 돌파를 하지 말고 끝났어야 된다. 또는 돌파를 했었더라도 원산 라인에서 끝났으면은 중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끝나고 북한은 완전히 북에 고립돼 있는 아주 조그만 소국이 됐었을 거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6.25 전쟁 때 파죽지세로 올라가는데 우리 원산에서 끝냅시다 그러면은 이런 미친놈 그리고 나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38선에서 끝냅시다 그러면은 이런 반미 쪽주의자 그러면서 죽어 뭐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키신저가 얘기하는 그 한반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뒤에 오니까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파죽지세로 가가지고 압록강 물 뜨고 하는데 이제 그 중공군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때 중국을 너무 키운 게 아니냐. 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니에요. 소련처럼. 중국이 지금 뭐 ICBM으로 미국을 까겠어요. 한국은 깔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닙니다. 너무 중국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언어 장애가 또 오네.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역사를 보는 게 우리 자신의 현재의 삶을 알려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도 공백으로 놓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된 냉전의 역사, 국제관계도 다 진공 상태로 두면서 한국의 역사, 현대사를 논한다는 게 너무나 참 잘못되고 허황된 것이죠. 근데 그런 잘못되고 문제 많은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이 슬프고 그런 것들이 또 교과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참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런 소중한 싹이 우리 교수님, 위원님 또 여기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MPK 와주신 많은 분들 통해서 분명히 자라나고 있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자라나서 꼽힐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싹이라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 나무죠. 교수님 나무에 붙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다 같이 자란다는 그런 거죠. 제가 지난 3년간 너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이제 57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사망하지 않았던 도태우 변호사님, 그 다음에 황 논설위원님은 나이는 같은데 재수해서 학번이 83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83이에요. 그럼 저보다 몇 개월 어린 그 황성준 논설위원 같은 분이 새싹이 돼야죠. 근데 뭐 진짜 몇 개월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제가 오늘 강경수님 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하나를 동의 안 합니다. 아까 60 넘으면 안 된다 말은 동의 안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중동 문제를 약간 뭐 공부할 때 보는 버나드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버나드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론을 쭉 아까 조그만 주제 논문은 쓰다가 일종의 총서 비슷한 걸 쓰기 시작한 나이가 8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강연을 한다든지 유명한 학자가 된 게 만 80세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100세를 넘어가니까 약간 아까 말한 식으로 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시던데. 근데 그런 거는 외계인들이에요. 근데- 외계인들. 네, 80대, 90대까지도 보면은요, 아주 그 분야에서 태극기 총명한 우파 말씀하시거든요. 혁명은 60대 이상이 이끌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60대는 과거의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제 생각에 90세 이상이면 몰라도 90세 이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강 교수님과 그 점은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모두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